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서 3일패션, 주식회사 3일패션 1414라는 회사를 장부 마감까지 다 끝내봤습니다. 그렇죠? 장부 마감까지 다 끝내봤고요. 그럼 재무제표 작성하기는요, 재무제표를 실행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다 한번 해보신 건데 한번 실습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홀더 좀 바꿔놓겠습니다. 오전 오후로 다른 진도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홀더를 나누어서 실행을 해야 여러분하고 맞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 코드 1414 3일패션으로 지난 시간에 결산 마치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개정과 재무상태표 개정의 장부 마감까지 마감 후 2월까지 우리가 다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재무제표 작성하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작성 그냥 조회하면 되는 거고요. 재무제표 작성 네 조회하시면 됩니다. 한번 수행 내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3일패션의 당기분 손익계산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네,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손익계산서 실행하시고요. 12월 달로 딱 작성했을 때 에러 없이 딱 뜨면 되고요. 손익계산서는 비교식으로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전기는 오른쪽에, 당기는 왼쪽에 이렇게 숫자가 딱 비교할 수 있도록 보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매출은 전기에 대비해서 아이고 왜 이렇게 매출이 줄었을까요? 그냥 연습용 데이터니까 그러겠죠. 이렇게 매출이 줄면 뭐 회사 거의 문 닫을 수준이죠. 지난해 5억이 매출액인데 올해는 1억 1천밖에 못했네요. 자, 매출 원가가 이렇게 되고요. 매출 총이익 계산되고 손익계산서 판매관리비 그 다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영업이익이고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서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을 계산합니다. 거기에서 법인세 비용을 뺀 것을 당기순이익으로 계산합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이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모르신다면은 반드시 이 구조를 오늘 중으로 꼭 익혀두십시오. 매출액, 그 밑에 매출원가가 들어가고요. 매출원가는 어떻게 구하느냐?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당기상품 매입액을 플러스 더한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가지고 이와 같이 상품 매출원가를 산출한다는 것. 그것도 물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매출액 1억 1천에서 매출원가 4,300을 빼니까 6,700이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른다면 큰일 납니다. 꼭 알아두시고 그 매출총이익의 밑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쭉 나열합니다. 급여 700, 복리후생비 10만원, 여비교통비 55만원 등 여기서부터 여기가 모두 판매관리비예요. 그 합계가 여기에 적혔습니다. 1641만 5615원 적혔죠. 여러분 제가 NCS 평가시험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격시험 말고 이 내부적으로 보는 거. 거기에 결산처리 시험에 제가 뭘 내냐면은 시산표를 인수해서 주고 그 시산표를 보고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손으로 작성하는 문제를 제가 냈어요. 이 양식은 제가 다 그려줄 겁니다. 그러나 이 구조를 모르면 어디다 뭘 넣어야 될지는 모르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구조 내가 아마 여러분들 이론 강의 아마 중에서도 이 손익계산서 구조를 꼭 외워야 된다고 아마 강조를 해드렸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작년 겨울에 녹화할 때 그렇게 했는지. 자, 그래서 꼭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판매관리비잖아요. 판매관리비까지 빼면 뭐예요? 매출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 1,600을 빼니까 그 밑에 나오는 이익 5천만 원이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야 돼요. 상품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고 판매관리비 뺀 것이 영업이익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이 있으면 더해주고 영업의 비용이 있으면 빼준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당기에는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이 제로이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같습니다. 거기에서 법인세를 빼지요. 어제 우리가 결산할 때 법인세 추산액은 30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빼니까 당기순이익은 4,763만 4,385원이 나왔다는 얘기죠. 볼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아시고 이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수행 내용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3일 패션의 당기분 재무상태표 작성을 수행하시오. 네, 재무상태표. 네, 그 밑에 위에 있죠. 손익계산서 위에 재무상태표. 자, 12월 조회하시면 이와 같이 에러 없이 딱 나타나야 됩니다. 네, 재무상태표도요. 자산을 어떻게 나눠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유동자산은 뭐로 나눠요? 1번 당좌자산. 당좌자산이 이런 것들이죠. 2번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이거 상품과 소모품이죠. 그래서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구나. 이 구조를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네, 제가 재무상태표 양식에다가 당좌자산 했고 가로 쳐놨는데 당좌자산을 뭐뭐 더해서 여기다 넣을지 모르면 안 되겠죠. 당좌자산은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단기매매증권,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이런 것들이에요. 재고자산이 뭔지를 모르면 안 되죠. 상품, 소모품. 이 재고자산이에요. 상품, 소모품. 자, 이제 비유동자산을 살펴볼까요? 비유동자산은 모두 1억 300만 원인데 그 내용은 투자자산이 제로, 유형자산은 8,300. 유형자산의 내용에는 토지, 건물, 빚, 차량 운반구,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감 계정이에요. 해당 계정에서 빼주는 계정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장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여기 유형자산의 합계에 가는 것은 요 장부 금액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시킨 이 금액이 이쪽으로 더해지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임차 보전금까지가 비유동 자산이죠. 그래서 비유동 자산의 개정 과목들 여러분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합친 게 뭐예요? 자산 총계. 예.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두 개를 더한 것이 자산 총계죠. 그리고 나서 부채를 나열하죠. 부채. 예,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해서 기록해야 됩니다. 예. 유동부채는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예수금, 미지급 세금 이런 것 등이 유동부채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비유동부채는 우리 회사는 지금 없는데 여러분 그 시험 볼 때 비유동부채 사채 하나 있을 거예요. 사채는 비유동부채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 총계를 여기다 적고 이게 부채 총계는 뭐뭐를 적어야 돼요.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하고 요 두 개의 합계를 부채 총계에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본입니다. 자본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등이 있어요. 이익잉여금 안에는 이익준비금이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다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자본총계를 구하죠. 예. 그래서 부채의 합계 1억 7천과 자본의 합계 1억 5천을 더하면 3억 2,529만 이 금액이 부채와 자본 총계. 그래서 부채와 자본 총계는 자산의 총계와 같죠, 항상.
자산의 총계하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라고 하는 세무상태표 등식을 여러분이 공부했다 이 말이죠. 이거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채는 비유동 부채에다가 여러분이 기록할 것이고, 외상매입금은 유동 부채에다 기록할 것이고, 이거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합계잔액 시산표는 뭐예요? 이거예요. 합계잔액 시산표 요거. 시산표. 이거를 보고 여기에 보면 시산표에 보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다 보이잖아요. 이걸 보고서 손익계산서로 갈 거는 수익과 비용 제자리를 찾아서 보내고, 재무상태표로 갈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의 요 잔액을 제자리에 찾아서 넣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손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내지 않아요. 데이터를 많이 안 내요. 조금 내요.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네, 결산 처리는 수기로 볼 겁니다. 시험지에 쓸 수 있도록. 네, 이겁니다. 이게. 자, 이게 시산표예요. 자, 2000X2년 12월 31일 시산표. 자, 현금, 매출채권, 소모품, 상품. 이 소모품, 상품 요 두 개가 뭐예요? 이건 재고자산 쪽으로 가야 되고, 현금하고 매출채권 이건 어디로 가야 돼요? 당좌자산 쪽으로 가야 되고. 이거 구분할 수 있죠?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 요거 같이 가야 돼요. 여기가 뭐예요? 유형자산이죠. 요거 유형자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부채네요. 아이고. 여기서부터가. 미지급 금료. 여기서부터 부채네요. 매입 채무도 부채, 단기 차입금도 부채. 보니까 여기까지가 유동 부채네요. 부채 잔액은 대변에 남으니까 재무상태표에 유동 부채에다 요거 쭉 기록해야 되겠죠? 사채는 비유동 부채네요. 비유동 부채의 사채 요거 기록해야 되겠죠? 대변에. 자본금은 자본에 가고, 주발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에다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본이죠. 요 세 개가 자본. 이렇게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정으로 가보면 매출액, 요거 영업수익, 매출액은 손익계산서 매출액란에 가야 되죠. 맨 꼭대기. 수수료 수익, 이건 영업의 수익이죠. 영업의 수익은 손익계산서 저 밑에 나오죠. 밑에 영업의 수익. 매출원가, 이거 비용이죠. 이 비용은 매출액 바로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매출액 바로 밑으로. 광고선전비, 소모품비, 감가상각비, 금료 요 보니까 여기까지가 판매관리비네요. 그래서 요 판매관리비는 매출총이익 밑에 들어가야죠. 이자 비용, 영업이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란에 이거 가야 되고,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 비용란에 가면 되고. 그래서 빼가지고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될 거다. 자, 이렇게 시산표라고 해서 뭐 종이 한 장밖에 안 돼요. 여기에 있는 잔액을 여러분이 이쪽에다 옮겨라 이거예요.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는 1번에 적어라. 기말상품 재고액은 여기 2번에 적어라. 그러면 매출총이익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괄호를 쳐놨는데, 매출총이익 구하는 공식 모르면 이거 답을 못 채우겠죠.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원가. 이 원가는 어떻게 구해요? 기초상품 재고액에다 당기상품 매입액을 더해서 그 합계가 650이고, 이 기말상품 재고액을 시산표를 보고 여기다 적어가지고 그 금액을 뺀 것이 이게 되는 거예요. 매출원가. 그래서 여기서 여기 뺀 게 매출총이익. 손익계산서 구조를 알아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볼 줄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데이터를 주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여러분이
계산을 해서 여기다 기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까 그 시산표에서 판매관리비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 판매관리비를 뭐 얼마, 급여 얼마, 감가상각비 얼마 이런 것들을 여기다 적어야죠. 과목과 금액을. 그래가지고 여기다 합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 합계를 뺀 것이 영업이익이 40만 원이다. 이거. 40만 원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영업의 수익 아까 뭐가 있었죠? 무슨 뭐 얼마 해가지고 여기다 합계 적고 영업의 비용 아까 뭐 있었죠? 뭐 얼마 해가지고 여기다 10만 원 그게 10만 원이라고. 아까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여기 영업이익에서 영업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빼는 것이 여기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법인세 있었죠. 법인세 여기다 적어가지고 여기에서 이거 뺀 게 20만 원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 보세요. 이거. 예.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양식과 똑같죠.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니까 비유동자산은 400이다 하고 여기다 다 작성을 해놨네요. 그러면 여기 유동자산만 완성을 해놔요. 유동자산만. 재고자산은 다 해놨네요. 여기다 다 해놨으니까 당좌자산이 뭐 있을 거예요. 그거 계정과목 금액 적고 여기에 당좌자산 합계 적고 여기에는 유동자산 합계를 적고 유동자산 합계는 어떻게 적어야 돼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을 더한 것이 유동자산이라는 걸 알아야 이걸 채울 수 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를 딱 주면. 그래서 아까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부채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채가 370만 원이라는 건 여기 딱 적어놨네요. 적어놨으면 여기서 유동부채가 얼마냐 비유동부채가 얼마냐는 당신이 한번 재어보시오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시산표를 보고. 그래서 유동부채 여기다 뭐 얼마 이렇게 적고 여기다 합계 적고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 뭐 얼마 적고 여기다 합계 적고 자본은 여기 다 있네. 예. 이걸 다 더해서 자본 여기다 적고 자 그러면 부채 총계 이것과 자본 총계 이걸 더한 것을 여기 밑에 부채와 자본의 합계라고 그러죠. 10번은 이것과 이거를 더해 줘야 된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부채와 자본 총계가 뭐예요? 부채 저 370에다가 자본 여기에 들어갈 값을 더해서 이 합계가 나오도록 합니다. 이 합계하고 뭐는 같아야 돼요. 여기 자산 합계는 또 같아야 되죠. 그것이 여러분이 재무상태표의 구조를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결산처리 시험은 뭐 지금 당장 보는 건 아니에요. 상당히 10월 어느 날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일정표에 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침 재무제표 쪽을 우리가 하니까 이 재무제표를 그냥 조회하면 작성된다 할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구조로 작성이 되는가 요거를 알으셔가지고 여러분이 손으로도 데이터를 주면 손으로도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줄이 얇게 돼 있는 것은 한 줄이에요. 개정 과목 하나라는 얘기고 이게 넓으면 한 두세 개라는 거예요. 이 넓은 거는 이것도 한 두 개는 되겠네. 이 정도. 네.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보고 여기서 보고 이걸 옮겨 적으면 돼요. 제자리에다 잘 옮겨 적으면 답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조금만 공부하시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구조를 잘 아셔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수행 3번을 보겠습니다. 12월 31일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는 얼마요?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건 재무상태표에 있겠죠? 지금 우리가 작성한 재무상태표. 자,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의 요 금액과 요 두 개를 그냥 더하면 되겠네요. 받으러움의 이 금액을 더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더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더해 보겠습니다. 한번.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이지 하고 29265,000 더하기 3500000 해서 더해 봤어요. 그랬더니 32765,000이 나왔습니다.
제가 안 더해도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통합계정을 보는 메뉴가 여기 따로 있어요. 제출용. 자, 재무상태표를 제출용을 딱 클릭하면은 보세요.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음이 합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32765,000 아까 제가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32765,000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손충당금은 두 개를 또 더한 거예요.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이 있었고 받으러음의 대손충당금이 있었습니다. 그걸 두 개를 더해서 밑에다 같이 써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통합계정의 잔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과목별에서 계산기로 더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제출용을 딱 눌러서 그냥 이 파란색 숫자만 보시면 된다. 통합계정의 글자색은 파란색으로 나타납니다. 예, 파란색으로. 그러면 매입채무는 어디 나올까요? 밑에 나오죠. 이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이 더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89662000이다. 이렇게 더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통합계정으로 볼 때는 제출용 탭으로 보시면 된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66페이지에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하기 수행 3가지를 다 마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쭉 넘겨보면 이제 수행 결과들이 쭉 보입니다. 자, 수행 팁은 269쪽 밑에 수행 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재무제표를 조회하여 답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 NCS 평가시험 볼 때는 제가 작성하는 걸 문제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예, 손으로 여러분 작성하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그 요령으로 작성하시면 돼. 근데 실제로 자격시험에 가면은 손으로 작성하고 이런 시험을 안 본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문제를 낼까요? 예. 질문을 딱 던지면 여러분이 재무제표를 조회해가지고 답을 보기에서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산일 현재 매출채권의 잔액은 얼마입니까? 보기 1 10,000원, 보기 2 20,000원, 보기 3 30,000원, 보기 4 40,000원 이렇게 보기를 넣어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그거 맞는 거 탁 찍으면 되는 거예요. 시험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끝났죠.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 작성하기 단원이 끝났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 제6장 회계정보 시스템 운용 여기까지로 해서 3일 패션이 다 끝나겠네요. 자, 회계정보 여러분 273쪽입니다. 제6장에서는요. 이 시험에서 조회하는 문제가 2문제가 나오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들, 회계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 또 보는 방법, 장부의 종류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아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우리 지금 자격시험, 지금 여러분들은 AT 자격시험을 준비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 직업훈련 중에 그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주는 게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몇 년 됐습니다. 그런 제도를 도입한 지가. 그럼 대학이나 이런 데서도 물론 이제 전문 대학에서 주로 그런 과정을 운영하죠. 만약에 회계정보 관련 과다 그러면은 그 과정을 이수합니다. 그게 다 NCS 적합 과정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은 국가기술 자격증, 그러니까 상공의 이수 자격증이죠. 그래서 회계운용사 3급, 2급, 1급이 있습니다. 현재 1급까지는 그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3급과 2급은 현재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 과정이 참 좋지 않은가.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저희도 하겠죠. 근데 저희가 그걸 안 하고 있는 것인데, 이유인즉슨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하고 지금 200시간 설계해가지고 하잖아요. 200시간에 TAT 2급까지 하고 있죠. TAT 2급까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과정에 요구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회계정보 운용사 3급 기준으로 하면은요 350시간을 해야 됩니다. 최소 350시간 이상 과정을 편성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학원 시장의 사정으로 봐서 과연 회계정보 운용사 3급을 350시간 투자해가지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예. 100시간이면 다 끝나거든요. 또 막 좀 자기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50시간 내지 한 70시간으로 끝내버려요. 그렇게 해서 속전속결 이렇게 하는데, 이 수료해서 자격증 주는 과정은 대학교의 학점 제도처럼 시수를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 수료만 하면 결석만 안 하고 잘 들으면 되느냐? 안 됩니다. 또 내부 평가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 시험 본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부에서 내부 교사가 시험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외부 평가단이 있어요. 외부 평가에서 와서 다시 한번 시험을 봐요. 내부 평가가 정말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차라리 검정으로 따는 것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시간은 내가 자기 능력대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검정 제도라가 좋은 것은 좀 학력이 있는 사람들, 기본 지능을 이미 갖춘 사람들은 단기에 그거 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이 이수 과정은 똑같이 그 시간을 같이 출석률도 지켜야 되고, 네, 거기에서 또 내부 평가에서 점수가 나와야 되고,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일 긴 시간이 저희하고는 200시간 과정인데, 200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같이 이렇게 진행을 시켜 봤을 때, 회계정보 운용사 3급을 따기 위해서 350시간을 같이 공부한다 하는 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건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검정제도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이 과정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아마 과정 이수 자격증 제도라고 아마 NCS라든가 아니면 직업훈련 직업훈련 홈페이지에서 뭐 이런 회계 같은 거 검색하시다 보면, 물론 회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국가기술 자격증 대부분이 지금 이수형 국가기술 자격증 제도가 몇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으니까요. 각 분야별로 그런 제도가 있다 하는 걸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273쪽 회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장부를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회계 장부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먼저 주요부, 나머지는 보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요부라는 것은 주요 장부라는 뜻이죠. 보조부라는 것은 보조 장부라는 뜻인데, 주요부는 딱 두 개입니다.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이 장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요부라고 부릅니다. 예. 장부가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냐면 분계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총계정 원장이 만들어지면서 나머지 보조장은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보조부는 이거 지금 여기 있는 이 나열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외우는 것은 뭐만 외우면 되느냐? 주요부만 알아두면 돼요. 주요 장부는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이다. 나머지는 다 보조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해당 전표, 우리 전표 작성해 봤잖아요. 해당 전표 체크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전표를 출력한다 그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가령 7월 달 거 뭐가 입력돼 없네요. 8월인가요? 8월. 3일 패션의 일반 전표가 2월로 돼 있나? 2월 달 거로 보면은 2월에 있는 전표 중에 가령 2월 11일 날 멋쟁이 영업부장의 경조사비 10만 원 지급한 이 전표를 종이에 인쇄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 앞에 체크합니다. 체크해 가지고 요 상단에 보시면 인쇄라는 요 메뉴가 있어요. 인쇄. 여기를 딱 누릅니다. 인쇄를. 그러면 인쇄하면 이렇게 나타나죠. 네. 전표를 우리가 전표 입력을 쭉 해봤는데 그것을 종이에 인쇄하면 이런 모양으로 인쇄가 돼요. 출금 전표, 날 일자는 몇 년 몇 월 며칠, 계정 과목 접대비, 판 이게 판매 관리비라는 거고, 저교에 입력했던 거, 거래처 경조사비 지급, 멋쟁이 영업부장 10만 원. 이렇게 전표를 출력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결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 결제인을 넣어서 출력할 수도 있어요. 결제란을. 그것은 여기 결제란 설정입니다. 그래서 결제란 설정에 결제란 인쇄함 하면은 결제란이 여기 들어가죠. 그런데 결제란의 모양을 여기 내용을 바꿀 때는 결제란 등록에 가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을 고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칸수도 여러분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험에서 인쇄를 하라는 문제는 나오진 않는데 여러분 실무에 가셔서 전표를 우리 회사는 인쇄해 가지고 사장님 결제를 받아야 된다. 부장님 결제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 인쇄 기능을 써서 출력해 가지고 또 처리를 해 놓으면 돼요. 결제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인쇄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닫아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분계장. 네, 분계된 내용입니다. 뭐 분계장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장부이지만 거의 보는 일은 별로 없어요. 우리 왜냐 그러면 전표를 입력하는 화면에 이미 분계된 내용이 밑에 보이기 때문에 분계장이라는 장부가 있습니다. 있는데 시험에서도 잘 나오지 않고 하기 때문에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총계정 원장. 이건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총계정 원장 조회하라는 지시는 많이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나중에 조회해 볼 거고요. 계정별 원장,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계정별 원장, 총계정 원장의 보조부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조금 있다가 보시면 총계정 원장에 가보면요, 총계정 원장은 처음에 데이터가 월별로 집계가 되어 있어요. 월 합계로 딱 보여요. 만약에 복리후생비다 그러면 총계정 원장에 가서 복리후생비를 보면은 1월달 복리후생비 얼마, 2월 얼마, 3월 얼마, 4월 얼마 이렇게 작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정별 원장을 가면은요, 1월달 합계가 얼마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역이 다 보여요. 1월 며칠 날 뭐 얼마, 1월 며칠 날 뭐 얼마. 그래서 총계정 원장의 보조부의 역할을 한다. 보조부의 역할을 하는 게 계정별 원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원장, 우리가 거래처 관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죠.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지급어음, 외상매입금, 예금 관련 개정 과목들, 채권, 채무, 거래, 또 예금 관련 거래는 거래처 관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거래처 원장은 거래처별로 잔액을 확인할 때 거래처 원장에 갑니다. 그 다음에 메인 매출장, 그동안 거의 한 번도 안 가봤을 거예요. 조금 이따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세 유형,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실 때 11번 유형 또는 13번 유형 또는 17번 유형, 또 매입에서 51번 유형, 53번 유형, 54번 유형, 57번 유형 이렇게 연습했었죠. 그 유형별로 집계를 해볼 수 있어요. 메인 매출장에 가면. 자, 이러한 장부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지시를 할 거다 이겁니다. 3일 패션에 관련된 자료를 조회하여 다음을 수행하시오. 이렇게 단답식으로는 문제를 안 냅니다.
한국세무사회 시험은 단답식으로 돼요. 찾아서 직접 거기 답안에다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거예요. 뭐 얼마 이렇게. 근데 AT 시험은 보기를 줍니다. 1, 2, 3, 4. 보기에서 객관식으로 탁 찾아보게끔 해서 객관식으로 채점을 하려고 문제를 그렇게 내는 것 같아요. 뭐 단답으로 쓰는 거나 뭐 보기에서 찾는 거나 우리 찾는 시간은 똑같아요, 거의. 자, 1번 해봅시다. 수행 1번. 수행 1번. 당기 중 외상매입금 상환액은 총 얼마인가? 총 계정 원장이나 계정별 원장을 가지고 답을 해라. 우리는 총 계정 원장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외상매입금을 총 계정 원장에서 찾는 방법은 총 계정 원장을 실행하셔서 계정 과목에서는 그냥 모두 엔터를 치세요. 왜냐? 여기서 찾는 게 더 쉽더라고요. 여기서 계정 과목을 검색해서 해놓은 것보다 그냥 여기 다 나오게 해서 외상매입금을 여기서 찾으면 눈에 더 잘 들어와요. 예, 그래서 외상매입금을 딱 클릭하면 여기에 월별로 차변 대변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여기가 차변, 여기가 대변인데 질문이 뭐였어요? 예, 연간 당기니까 1년 합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외상매입금입니다. 여기에 계정 과목이 외상매입금이에요. 자, 외상매입금은 부채죠. 자,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대변입니다. 부채가 감소하는 것은 차변입니다. 이거는 알아야 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외상매입금은 부채다.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고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다.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거래의 판료소. 그래서 여기서 질문한 것이 뭐냐? 상환액입니다. 상환액이라는 건 갚은 거죠. 갚으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그렇습니다. 감소한 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답은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부 보는 게 그냥 장부 볼 줄만 알면 답을 찾는다? 그렇진 않아요. 지금처럼 이와 같이 물어본다는 거죠. 예, 뭐 외상매입금 차변합계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너무 시시해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외상매입금 당기의 상환액은 얼마요? 하면은 맞아. 차변 외상매입금을 상환하면 차변에 기록하는 거지. 이걸 아는 사람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1,0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계정별 원장은 총계정 원장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6월 달에 1,0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1,000만 원을 더블 클릭을 하면 계정별 원장이 열립니다. 더블 클릭 해보세요. 이게 계정별 원장이에요. 계정별 원장은 날짜 6월 30일이었고 신사숙녀의 외상매입금을 어음으로 발행해서 반제했다는 거예요. 1,000만 원. 그리고 현재 아직도 3,466만 2천 원의 잔액이 아직도 있다. 외상매입금 잔액이. 신사숙녀 것만 잔액은 아니에요. 외상매입금 전체 잔액. 이건 재무상태표에 있겠죠. 잔액으로. 아, 여기에도 있네요. 여기에도 잔액. 여기 이 잔액을 보여준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총계정 원장에 월별 합계를 더블 클릭하면 계정별 원장으로 세부 내역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창 닫으면 다시 총계정 원장입니다. 자, 1,000만 원 답 찾았습니다. 다음 수행 2번 문제 보세요. 수행 2번. 이기 예정의
신용카드로 발생된 매출 건수와 공급 대가의 금액은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메인 매출장을 가지고 조회해라. 자, 아까 메인 매출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유형별로 조회해 볼 수 있다. 유형별로. 그러니까 신용카드 발생된 매출. 그게 우리가 유형이 17번이었죠. 신용카드 과세 매출이 17번 유형이었잖아요. 그래서 매출에서 17번 유형을 검색하면 됩니다. 기간은 2기 예정. 자, 그러면 메인 매출장 들어가 볼까요? 지금 여러분 처음 들어갈 거야, 아마 메인 매출장. 좀 복잡해 보이는데 요령을 알면 됩니다. 자, 메인 매출장, 현금 출납장 밑에 있어요. 클릭하시고. 자, 먼저 기간을 입력합니다. 2기 예정. 7 엔터, 9 엔터. 그러면 이제 기간은 됐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구분인데, 이 구분은 매입이냐 매출이냐 하는 겁니다. 메인 매출을 여기서 구분해 줍니다. 자, 딱 눌러서 우리는 매출에서 찾는 거예요. 아까 매출이라고 그랬어요. 카드 매출. 그래서 매출 선택하면 커서가 알아서 그 다음에 물어볼 것을 딱 넘어가요. 이제는 유형을 물어봅니다. 매출의 유형 중에 카드 과세 매출을 찾아야죠. 그래서 카과 17번.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를 치면 검색이 됩니다. 딱 하나 있었어요. 예. 3.1패션 입력하면서 카드로 매출한 게 오상식이라는 고객에게 남성 바지 15만원어치 판매한 거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15만원만 있는 게 아니라 공급가액은 15만원이요. 부가세는 15,000원, 합계는 16만 5천원이에요. 물어보기를 건수하고 공급 대가를 물어봤습니다. 건수는 한 건. 자, 그러면 공급 대가는 공급가액인가요? 합계인가요? 공급 대가. 공급가액? 공급가액이면 아예 공급가액이라고 질문을 했겠죠? 네, 합계입니다. 네. 여러분, 공급 대가는 세금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 관련된 자료를 말할 때 공급 대가가 얼마요? 이렇게 물어보면 세금 포함해서 얼마냐? 공급 가액이 얼마요? 이렇게 물어보면 세금 별도. 우리가 보통 세금 별도라는 표현을 합니다. 거래처에서 그거는 세금 별도는 공급 가액, 세금 포함은 공급 대가. 알아두세요. 다음 문제, 무겁군요. 그래서 수행 결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봤던 그런 요령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히 요거 마치고 쉬는 시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회계 정보 분석 276페이지 보시면은 재무상태표를 분석하는 지표, 유동비율, 당좌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 비율이 있어요. 자, 이 유동비율의 공식은요,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눠서 그 비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곱하기 100.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유동비율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재무상태표를 조회해가지고 유동자산 합계 있죠? 유동자산 합계 딱 계산기에 두들겨요. 나누기 한 다음에 만약에 100원이다. 100 나누기. 그 다음에 유동부채. 재무상태표에 유동부채 합계 나와 있어요. 그걸 딱 찾아요. 그래서 만약에 유동부채가 70원이다. 이렇게 하면 100 나누기 70이 되죠? 그러면 이제 0.7 나오겠죠? 아니다. 70 나누기 100이 0.7이니까 100 나누기 70은 1.43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100분율이 돼요.
이게 비율이잖아요. 유동 비율.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43에 100을 곱하면 143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43%.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유동 비율이 143%라는 것은요, 우리 회사 유동 비율이 매우 좋은 겁니다. 1.4배가 되는 거예요. 유동 비율이 1.4배다.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의 비교냐면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의 비교가 유동 자산이 1.43배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유동 자산이 뭐냐면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자산이 유동 자산입니다. 그러면 유동 부채는 뭐였냐면은 1년 내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가 유동 부채입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는 그러니까 1년이니까 다음 기에 만약 결산이 끝났다 그러면 다음 회계연도에 자금 때문에 고생할 일이 없겠죠. 들어올 돈이 143원이라면은 지급해야 될 돈은 1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빚 갚느라고 뭐 또 빚을 내는 일은 없다 이거예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동자산은 또 뭐냐면 물건을 팔지 않아도 빚은 다 갚는다는 얘기예요. 1년치 빚은. 왜냐면 물건을 팔아야지. 예. 유동자산은 재고자산이 들어있는 거니까. 그거는 요 당좌자산입니다. 지금 얘기한 거. 물건을 팔지 않아도 1년치 빚을 갚을 수 있느냐? 그것이 요겁니다. 당좌 비율. 당좌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곱하기 100. 예,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당좌자산이라는 것은 뭐예요? 은행에 가서 찾기만 하면 돈이 되는 거예요. 당장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당좌자산으로 1년짜리 단기 채무를 충분히 갚을 수 있다. 당좌 비율이 만약에 100%가 나온다면 이렇게 계산했더니 당좌 비율이 100%가 나오는 회사는 정말 걱정 없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냐면요. 이 기업의 지급 능력이라고 해요. 지급 능력. 바로 그 지급 능력이 신용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급 능력은 곧 신용 능력이다. 이 기업이 예상을 줘도 지급하는데 우리가 돈 받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 지급 능력을 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유동 비율 내지는 당좌 비율로 보는 거예요. 당좌 비율은 좀 낮더라도 유동 비율은 최소한 100% 이상이 되는 게 좋아요. 물건 팔아서라도 물건 판매가 되어서 현금화 될 수 있는 거. 유동 비율이 100이 안 되면은요, 내년에 또 빚을 내지 않으면 부도가 날 위험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는 거죠. 지급 능력. 다음에 그 밑에 부채 비율과 자본 비율은,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좋은 것이고 자기 자본 비율은 높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거는 기업의 물론 지급 능력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이건 보통 그 기업이 얼마나 안정된 기업이냐, 안정성. 부채 비율이 낮아야 되고 자기 자본 비율 상대적으로 높아야 됩니다. 안정성을 보는 것이죠. 이 재무 상태표는 기업의 재산 상태를 보는 것인데 그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런 자산을 가지고 지금 지급 능력은 어떻게 되며 기업이 과연 안전한 기업이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대표 지표가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와요. 항상 나오는 거 아니지만 나올 확률이 있다. 그런데 선생님 공식을 이거 외워야 되느냐? 외우지 않습니다. 공식은 모두 다 제시해 줍니다. 시험에서. 볼 줄만 알면 돼요.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이 어디에 있는 것이고 유동부채가 어디 있는지 바로 찾을 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재무상태표에서 이런 재무상태표 조회를 별로 안 해본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공식을 알려줘도 빨리 못 찾아요. 유동부채가 어디 있지? 유동자산이 어디 있지? 이러면 곤란하죠. 예.
자, 공식은 다 적어줍니다. 시험에서. 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 역시 이번에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는 지표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률, 주당 순이익, 이렇게 수익성을 보는 지표입니다. 이 모두가 다 수익성을 보는 거죠. 이 수익성 중에서 가장 그 의미가 깊은 것은 또 관심사가 높은 것은 영업이익률입니다.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 인한 성과를 판단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영업활동으로 의한 성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미래의 그 현금의 흐름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도 역시 공식은 뭐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이익률이라는 것은 밑에 분모는 항상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분자는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고,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주당 순이익은 당기 순이익을 발행한 주식수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한 주당 이익이 나와요. 이걸로 주주들은 자기 지분, 주주의 몫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당 이익은 이번 이익을 만약에 배당을 한다면 나는 몇 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당 이익 곱하기 내가 보유한 주식수 하면은 이번 이익을 전부 배당한다면 내가 얼마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가, 내 몫은 얼마인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수행 내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전기의 유동 비율은 얼마인가 이랬네요. 전기의 유동 비율, 전기 거를 물어봤어요. 우리 비교식으로 작성하니까 당기분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면 됩니다. 자, 당기분 재무상태표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다시 조회하시고 12월 달로 봅니다. 그래서 전기 거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를 봐야 돼요. 전기 거를. 그래서 유동비율은 뭐였죠? 유동자산. 여기 있죠? 유동자산이 이거죠. 데이터를. 이것을 계산기에다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유동자산. 계산기를 딱 꺼내서 121370000 하고 나누기. 나누기 뭐예요? 유동부채죠? 유동부채. 요 밑에 부채에는 1번 유동부채. 전기 거니까 이 자리죠. 9466200이죠. 엔터 한 다음에 곱하기 100. 128.21. 예. 소수를 어떻게 해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소수 버렸네요. 128%. 보기에서 128% 찾으십니다. 자, 수행 2번. 당기의 매출 총이익률은 얼마인가? 손익계산서를 조회해서 답을 계산해라. 그럼 손익계산서를 조회해 볼까요? 네, 전체 메뉴에서 손익계산서 12월 달로 조회하겠습니다. 예. 매출 총이익률은 어떻게 계산해요? 매출 총이익이 어디 있는지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요거요. 그래서 계산기로 딱 꺼내서 67 050 000 나누기 매출액이죠? 매출액은 여기 있죠? 110 50 000 110 50 000 엔터 치고 곱하기 100 해주면 비율이 나오죠? 60%. 뭐 이 정도를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런 문제 놓치지 마시고, 이 조회하는 문제가 하나가 4점씩이에요. 점수가 굉장히 세게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다 맞춰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수행 3번. 당기의 주당 순이익은 얼마인가? 손익계산서를 조회하고
발행 주식수는 만주다라고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을 만으로 나누는데 이건 메뉴를 쓰면 더 편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지금 손익계산서 열어놨죠? 이 오른쪽에 기능모음을 눌러보세요. 주당순이익은 기능모음에 이 주당손익을 계산하는 메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써봅시다. 주당손익 해가지고 당기순이익 여기 당기 거에 이미 입력이 자동으로 입력되고요. 여기다가 주식수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만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10 플러스 만 엔터 치면 4,763원 주당이익이 이렇게 이 계산 기능을 쓰면 계산기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게 더 편해요. 계산기에다 쓰는 것보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손익계산서 밑에 당기순이익 밑에 주당손익이 한 줄 만들어집니다. 확인 눌러보세요. 밑에 원래 당기순이익에서 끝났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조회해서 계산하면 주당이익이라는 줄이 한 줄 밑에 하나 만들어집니다. 4,764만. 네, 수행 결과 우리가 한 것과 똑같은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수행 팁 맨 마지막 부분에 수행 팁을 보시게 되면 시험에서 회계정보 활용하기는 회계정보를 분석하는 문제로서 출제가 되고 분석에 대한 계산 공식은 제시를 해줍니다. 공식을 안 외워도 되긴 되는데 여러분 상식을 좀 갖춘다는 의미에서 외워두는 건 제가 권장을 합니다. 시험 볼 때는 못 외워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조회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답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일 패션 데이터는 여기서 이제 끝났습니다. 네, 자,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네, 15분까지 쉬세요.